단 석 달 만에 10명의 보모가 재벌의 네 자식에게 지쳐 포기했다. 그러던 중 한 여자가 나타났다. 휠체어에 앉은 그녀를 두고 누구도 한 시간도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가 한 행동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등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가장 어두운 밤에도 가족을 이끄는 빛을 함께 지켜갈 수 있습니다. 김석훈의 대저택은 어떤 가정교사도 하룻밤을 버티지 못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삶은 언제나 극적이고 소란스러웠다. 절망에 찬 비명, 대리석 복도를 황급히 끌고 다니는 가방, 요란하게 닫히는 문소리가 늘 따라왔다. 마치 저택 자체가 불길한 평판을 얻은 것 같았고 서울 시내의 가정교사 소개소들 사이에선 이곳이 저주받은 곳으로 속삭여졌다. 가장 경험 많은 교사들조차 이곳에서는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 재벌 3세 김석훈의 네 자녀들은 이런 연속적인 승리에 음험한 즐거움을 느끼는 듯했다. 그들에게 새로운 가정교사는 단지 또 하나의 도전, 자신들의 우월함과 조직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잔인한 게임에 불과했다. 아이들은 함께하면 무적이라는 것, 조직적인 장난으로 어른들의 어떤 저항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터득했다. 차가운 9월의 밤도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단 석 달 만에 7번째 가정교사가 창백해진 얼굴로 정원의 돌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졌고 눈물이 창백한 뺨을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흰 한복 개량복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파란 물감이 천에 흥건히 배어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풀이 엉겨 붙어 있었다. 장난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매캐한 냄새가 옷에 배어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 그녀를 따라다닐 굴욕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이건 완전히 견딜 수 없어요. 그녀는 흐느낌 사이로 소리쳤고 그 목소리는 빈 복도에 메아리쳤다. 저 아이들은 마치 악마가 어린아이로 변장한 것 같아요. 집 안에서는 4명의 아이들이 계단 위에서 살금살금 움직이며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장 큰 아이 도희는 12살로 팔짱을 낀 채 도전적인 미소를 지으며 또 하나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10살의 지원이는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참을 수 없는 아기로 반짝였다. 8살의 민규는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을 억제하지 못했고 막내 은우는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보는 것처럼 즐겁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내가 말했잖아. 민규가 멈추지 않는 웃음 사이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 저녁 시간까지도 못 버텼어. 도희는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패배한 가정교사의 등을 가리켰다. 이번엔 정말 쉬웠어. 누군가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빠가 너무 불쌍해. 그 순간 서재에서 나온 김석훈은 고급 수입 양주잔을 손에 든 채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 전쟁에서 자신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은우가 계단 난간에서 몸을 기울이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속삭였다. 우리가 또 이겼어. 아무도 우리를 통제할 수 없어. 김석훈은 주 계단에서 들리는 급한 발소리를 듣자마자 개인 서재를 벗어났다. 그의 손에는 아직 김이 피어오르는 양주잔이 들려 있었고 그가 웅장한 현관홀에 도착했을 때는 가정교사가 돌아서서 그를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은 깊은 분노와 순수한 공포가 폭발적으로 섞인 감정을 반영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방금 어떤 악몽에서 탈출한 것 같았다. 당신의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 사장님. 그녀는 떨리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절대로 아무도 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어떤 대답이나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무거운 조각된 나무 문을 열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뒤에는 현관 자갈길을 급히 밟는 발소리에 메아리만 남겼다. 이어진 침묵은 즉각적이고 무거웠으나 그 지속 시간은 짧았고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 방해받았다. 석훈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한 달 전 자신의 비서에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최고의 가정교사를 구하라고 지시했던 날을 회상했다. 그것은 15번째 면접자였고 그가 직접 선별한 인물이었다. 그녀의 이력서에는 명문대 교육학과와 명문 사립학교에서의 경력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다른 모든 가정교사들처럼 패배하고 떠났다. 석훈은 계단을 바라보았다. 곡선형 계단 꼭대기에서 내 쌍의 눈이 절대적인 뻔뻔함으로
그들의 아버지를 관찰하고 있었다. 도희는 팔짱을 끼고 또 하나의 승리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도전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원이는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감추지 못하는 아기로 빛나고 있었다. 민규는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제하지 못했고 가장 어린 은우는 마치 연극 공연을 보는 것처럼 즐겁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내가 말했잖아. 민규가 멈추지 않는 웃음 사이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 저녁 시간까지도 못 버텼어. 석훈은 그의 타원형 집무실로 돌아가 무거운 나무 책상 앞에 앉았다.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는 모습과 달랐다. 한때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은 이제 깊은 피로와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에는 새로운 흰 가닥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더 많은 주름이 생겨 있었다. 아이들이 또 이겼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김석훈은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시아 전역의 호텔 체인을 소유한 존경받고 두려워하는 재벌이었다. 그의 명성은 비즈니스에서의 냉혹한 성격과 어떤 형태의 패배도 받아들이지 않는 완강한 거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녀들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무력해진 느낌이었다. 창가에 서서 그는 달빛 아래 완벽하게 손질된 정원을 바라보았다. 저택 밖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한 모습을 유지했다. 하지만 안에서는 그저 짙은 그림자와 정서적 어둠만 볼 수 있었다. 석훈은 자신의 아이들이 타인의 굴욕을 그토록 자연스럽게 축하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마치 한때 다정하고 사랑스러웠던 아이들의 몸을 낯선 사람들이 차지한 것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들은 완전히 모든 공감 능력을, 한때 그들의 작은 마음을 밝혔던 모든 온화함의 불꽃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지친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쌓여가는 세월과 홀로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느꼈다. 샘물제약의 회장으로서 그의 기업은 국내 최대 제약회사 중 하나였다. 날카로운 비즈니스 감각과 어떤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태도로 명성을 쌓았다. 그러나 자신의 아이들 앞에서 그는 완전히 패배하고 무력해진 느낌이었다. 너희들은 이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니? 그가 갑자기 포효했고 그의 목소리는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분노로 복대 울려 퍼졌다. 정말로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어떤 놀이라고 생각하니? 도희가 용감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아버지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듯한 당당함으로 턱을 들어 올렸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돌봐주는 것이 필요 없어요.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선언했다. 아무도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어머니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석훈을 관통했고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다시 열었다. 그의 아내 서민지의 기억이 즉시 그의 고통받는 마음속에 떠올랐다. 석훈은 그의 서재로 돌아가 무거운 소나무 책상에 앉았다. 벽에는 민지와 함께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 첫 아이 도희가 태어났을 때, 제주도 가족 휴가 때,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 찍은 사진들. 이제 그것들은 고통스러운 상기물이 되어버렸다. 석훈은 특별한 한지로 만들어진 민지의 마지막 편지가 담긴 고급 오칠함을 열었다. 그녀의 우아한 필체로 쓰여진 말들이 그를 괴롭혔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당신은 그들의 유일한 보호자예요. 제가 떠난 후에도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간직하게 해주세요. 석훈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길을 잃고 아이들은 방치되었다. 그는 고급 사립학교, 최고의 개인 교사들, 해외여행으로 그들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들에게는 어머니의 따뜻함이 필요했다. 그가 줄 수 없는 것,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실망을 안겼는지 민지야.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 없이 빈 방 안에서 사라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돼서 들려왔다. 그들은 또 다른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다. 석훈은 어떻게 그의 아이들이 그렇게 잔인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때 민지의 온화한 성품을 물려받은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그녀의 존재가 그들의 인생에서 지워진 것 같았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서울의 밤하늘을 울렸다. 석훈은 책상 위에 놓인 다음 후보자 명단을 바라보았다. 모두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지만 그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마치 저주가 내려진 것 같았다. 민지의 이미지가 석훈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났다. 가장 취약한 순간에 그를 방문하는 고통스러운 유령처럼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그대로를 기억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차가운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연약하고 창백한 모습. 주변은 모든 환경을 가득 채운 소독약 냄새로 둘러싸여 있었다. 한때 생명력과 온기로 가득 찬 그녀의 섬세한 손은 거의 들리지 않는 희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속삭일 때 그의 손을 간신히 쥘 수 있었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석훈 씨. 그녀는 모르핀으로 흐려진 눈으로 애원했지만 그 눈은 여전히 맹렬한 모성애로 빛나고 있었다. 제발 그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 밤 민지는 마지막으로 전통 불교식 의식에 따라 제대로 보내졌다. 그는 그녀의 영혼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49일간의 제사를 빠짐없이 지켰다. 산사의 스님들이 그녀의 영혼을 위한 경전을 읊었고 그녀가 좋아했던 연꽃이 가득한 제단이 준비되었다. 하지만 이런 의식들도 그의 마음속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그 파괴적인 순간 이후 3년이 지났고 이제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아이들이 길을 잃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민지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아이들이 잔인한 작은 폭군들로 변한 것을 보면 경악했을 것이다. 그들이 타인의 고통에서 즐거움을 찾는 모습을 보면 석훈은 메인 거실의 넓은 창문으로 걸어가 은빛 달빛 아래 완벽하게 손질된 정원을 바라보았다. 벚꽃 나무들은 계절을 무시하고 심어진 연중 꽃을 피우는 특별한 품종이었다. 민지가 설계한 정원이었다. 외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한 모습을 유지했다. 완벽한 잔디, 대칭적으로 정렬된 꽃들, 조화롭게 작동하는 분수. 그러나 저택 내부에는 그저 짙은 그림자와 정서적 어둠만 볼 수 있었다. 내가 완전히 실패하고 있어. 그는 위층에서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보다는 자신에게 더 속삭였다. 석훈은 서랍에서 낡은 가족, 사진첩을 꺼냈다. 처음 도희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들, 지원이가 첫 돌을 맞이했을 때 입었던 화려한 한복, 민규의 첫 생일에 열린 전통 돌잔치, 은우가 처음 웃던 순간, 그리고 마지막 가족 사진, 민지의 병이 발견되기 불과 몇 주 전에 찍은 제주도 여행 사진. 그들 모두가 웃고 있었다. 진짜 행복했다. 석훈은 사진첩을 앞에 놓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그토록 빠르게 무너질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다. 처음에는 의사들이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민지는 3개월도 버티지 못했다. 암이 그녀의 몸을 빠르게 잠식했고 그녀의 마지막 날들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석훈은 그녀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기억했다. 그가 가진 모든 부와 권력으로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 민지가 떠난 후 그는 완전히 일에 몰두했다. 아이들은 가장 비싼 보모들과 가정교사들에게 맡겨졌다. 그는 사랑의 부재를 물질적 풍요로 대체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했다. 그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공허함과 분노를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제 그는 그 결과물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고쳐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석훈은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고급 자개 장식이 된 사무실에 틀어박혀 잠재적인 가정교사들의 이력서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다. 페이지들은 전쟁터에서 패배한 병사들처럼 자개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고 각각은 그의 아이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는 또 하나의 좌절된 시도를 나타냈다. 그의 눈은 피로와 절망으로 타들어가며 각 전문 프로필을 검토하고 희망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그는 하나씩 이력서를 검토했다. 스카이 대학 교육학과 졸업생, 국내 최고의 사립학교 교사 경력,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교육 전문가들. 이전에는 이런 자격들이 그를 감동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런 화려한 경력이 그의 아이들을 다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동안 위층에서는 그의 아이들이 각자의 고급 스위트룸에서 깨어 있었다. 그들은 벽을 통해 서로 속삭이며 낮게 웃으며 분명히 또 하나의 승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들의 만족스러운 속삭임과 억제된 웃음은 성인, 세계에 대한 가장 최근의 정복을 상기시키는 지속적인 알림처럼 복도를 메아리쳤다. 네, 번째 가정교사는 타이밍이 더 좋았어. 적어도 하루는 버텼지. 도희의 목소리가 벽을 통해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 사람은 정말 빨랐어. 지원이가 키득거렸다. 그녀가 우리 방에 들어왔을 때 그 표정 봤어? 이미 패배한 눈빛이었어.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할까? 민규가 물었다. 물감으로는 이제 지겨워졌어. 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야 해. 도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어. 새벽 3시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지친 석훈은 마침내 축적된 절망에 굴복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사무실의 광택 나는 표면을 격렬하게 내리쳤다. 모든 종이들이 튀어올라 대리석 바닥으로 흩어졌다. 육체적 고통은 즉각적이었지만 그의 부성애를 갉아먹는 고통에 비하면 미미했다. 누군가는 있어야 해. 그는 감정으로 완전히 부서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 그의 문장은 억제할 수 없는 흐느낌에 의해 중단되었다. 저택은 그의 주변에서 조용히 있었고 마치 벽들이 그의 고통에 침묵한 증인인 것 같았다. 벽에 있는 골동품 시계는 방법론적 정확성으로 초를 표시했고 각 똑딱거림은 지나가는 시간과 영원히 잃어버린 기회를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그는 창가로 걸어갔다. 달은 이제 없어졌고 서울의 하늘은 완전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먼 곳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그곳에는 정상적인 가정들이 있었다. 행복한 가정들,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들. 어떻게 그가 이토록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단순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인가? 그는 민지의 사진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미소는 그를 괴롭혔다. 네가 여기 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는 속삭였다. 네온 항상 아이들을 이해했어. 내가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아침이 오기 전 석훈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그는 다시 한번 도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사람이 필요했다. 오직 진정한 기적만이 그의 깨진 가정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아침 식사는 무거운 불편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간간히 고급 도자기에 부딪히는 금속 식기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아이들은 요리사가 준비한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희망으로 가득 차 도착했다가 완전히 무너져 떠나는 새로운 후보자들의 주간 루틴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석훈도 기계적으로 식사했다. 아버지로서의 실패와 그의 파괴된 가족을 기다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관한 어두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식당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한때는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불신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 식사는 더 이상 가족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견뎌야 할 또 하나의 의무였다. 도희는 창밖을 응시하며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지원이는 그녀의 밥을 젓가락으로 무심히 뒤적이고 있었다. 민규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참치 김밥을 집어들었고 은우는 그의 우유잔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다. 차가운 구슬 같은 초인종, 소리가 메인홀의 컬러풀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는 마지막 아침, 햇살이 비치는 바로 그 순간 저택에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그들의 접시에서 시선을 거의 들어올리지 않았다. 매주 반복되는 의식에 이미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다. 불가능한 것을 정복하기 위해 도착한 또 한 명의 절망적인 여자. 단지 그녀가 도전에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빠르게 발견하기 위해. 석훈도 초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손 사이에서 천천히 식어가는 전통차 한 잔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초인종 소리 이후에 이어진 목소리에서 무언가가 그를 그의 의자에서 완전히 얼어붙게 했다. 그것은 분명히 여성의 목소리였지만 이전 후보자들의 신경질적인 망설임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견고함과 자신감을 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잠시 이야기 멈추고 여쭤봅니다. 이 이야기 재미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새로운 채널도 꼭 구독해 주세요. 이와 같이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구독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교사 자리에 지원하러 왔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대리석 복도에 울려 퍼질 정도로 자신감 있게 선언했다. 사업가는 의자에서 갑자기 일어나 과정에서 거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주 입구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그 인물이 마침내 조각된 참나무 무늬, 당당한 프레임에 나타났을 때 절대적인 침묵이 전체 가정 환경을 장악했다. 현관에 나타난 인물은 모든 예상을 완전히 무시했다. 여자는 우아한 올림머리로 깔끔하게 묶은 짙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섬세한 특징을 가진 얼굴을 드러냈지만 흔들림 없는 결단력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갈색 눈은 샘물 저택의 모든 구석에 퍼져 있는 만질 수 있는 긴장감과 극적으로 대조되는 깊은 평온함으로 빛났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티 없이 깨끗하고 잘 관리된 옷을 입고 있었다. 물질적인 과시의 필요성을 초월하는 자연스러운 품위를 전달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끈 측면은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여자는 현대적인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응답을 기다리며 팔걸이 위에 평온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의 자세에는 불안이나 당혹감의 흔적조차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마치 어떤 고갈되지 않는 내면의 원천에서 솟아나는 것 같은 자신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휘은소라라고 합니다. 그녀는 석훈이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서울교육대학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고 다양한 가정에서 7년의 교육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도전을 환영합니다. 석훈은 여러 번 연속으로 눈을 깜빡였다. 그의 긴 사업 경력 동안 그는 수많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이 특정 상황은 그를 진정으로 당혹스럽게 했고 적절한 대응말을 찾지 못하게 했다. 당신은 정말 가정교사 자리에 지원하러 오셨습니까? 그는 마침내 존중하는 어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물었다. 비록 그의 불신이 발음된 모든 음절에서 분명했지만 소라가 문 앞에서 나타난 모습은 모든 사전관념에 도전했다. 그녀의 존재는 서울 강남의 고급 가정교사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전형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올려 묶여 있었지만 현대적인 비대칭 스타일로 잘려있어 세련된 감각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생기가 넘쳤고 눈빛은 확신과 깊은 지혜로 빛났다. 소라의 의상은 단정했지만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재벌가에서 흔히 보이는 명품 브랜드의 흔적은 없었다. 대신 검소하면서도 세련된 한국 전통 색감을 응용한 현대적 블라우스와 긴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가 앉아있는 최첨단 전동 휠체어였다. 저는 서울교육대학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고 특수아동 교육 전문가입니다. 소라가 자신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가 있었다. 지난 7년간 다양한 가정에서 교육 경험이 있으며 특히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전문으로 다뤄왔습니다. 석훈은 이력서를 받아들었지만 그의 눈은 소라의 휠체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사업 협상을 해왔고 항상 자신의 표정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윤 선생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십니까?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 고심했다. 두 악마 같다고요? 소라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완성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저택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강남 가정교사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없을 정도니까요. 석훈은 자신의 공연이 이렇게 널리 알려졌다는 사실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가정사가 비즈니스 세계와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왔다. 저는 당신의 아이들이 단순히 훈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라가 계속했다. 그들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심리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호기심에 찬 내 쌍의 눈이 계단 위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새로운 희생자의 등장에 조용히 흥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휠체어에 앉은 여성의 모습은 그들의 일상적인 계획을 벗어난 것이었다. 정말 그녀를 고용할 생각이세요, 아버지? 도희가 계단을 반쯤 내려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약간의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석훈이 대답하기 전에 소라가 휠체어를 돌려 도희를 향해 미소 지었다. 안녕, 너는 김도희구나. 첫째지. 너에 대해 많이 들었어. 너는 매우 영리하고 리더십이 있다고 하더구나. 도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새로운 가정교사들이 보통 보이는 두려움이나 지나친 친절함이 아닌 평등하게 대하는 이 여자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훈이 어색하게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윤 선생님이 우리의 특별한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소라의 눈빛이 강해졌다. 김 사장님, 제 인생에서 저는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왔습니다. 제 다리의 상태는 단지 제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탐색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제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당신의 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투에 석훈은 잠시 침묵했다. 갑자기 그는 오랫동안 찾아왔던 그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김석훈이 소라를 그의 서재로 안내하는 동안 4명의 아이들은 소파 뒤에 숨어 새로운 가정교사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속삭임은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전의 가정교사들과 달리 윤소라는 쉬운 목표로 보이지 않았다. 휠체어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지? 지원이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우리 평소 전략이 통할까? 걱정할 필요 없어. 도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저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뿐이야.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어. 서재에서 석훈은 소라와 고용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서명할 계약서를 건네며 말했다. 이것은 표준 고용 계약서입니다. 급여와 휴가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 보너스 조항도 있는데 만약 제가 한 달 이상 버틴다면 말씀이시죠? 소라가 웃으며 그의 말을 완성했다. 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항은 필요 없을 겁니다, 김 사장님. 전 떠날 계획이 없으니까요. 석훈은 그녀의 자신감에 감명받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그는 수차례 실패한 후 또 한 번의 실망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이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소라가 말했다. 그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석훈이 그녀를 거실로 안내하자 내 아이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일렬로 서 있었다. 도희는 팔짱을 낀 채 경계심 어린 눈으로 소라를 관찰했다. 지원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치마를 꼬집고 있었다. 민규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 비웃음 짓고 있었고 은우는 소파 뒤에 반쯤 숨어 있었다. 아이들, 이쪽은 윤소라 선생님이야. 오늘부터 너희들과 함께 지내실 거야. 석훈이 조심스럽게 소개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긴장된 침묵이 거실에 감돌았다. 소라는 천천히 각 아이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판단이나 두려움이 아닌 단지 진정한 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민규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소라의 휠체어를 가리키며 비웃었다. 선생님은 서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돌볼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모욕적이었고 각 단어는 최대한의 정서적 충격을 주기 위해 늘어뜨려 발음되었다. 민규야. 석훈이 아들을 꾸짖으려 했지만 소라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괜찮습니다, 김 사장님.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정직한 질문에는 정직한 대답이 필요하니까요. 소라는 휠체어를 민규 앞으로 가져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자신감이 있었다. 그녀는 민규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민규야, 내 질문은 아주 중요해.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서 있지 못한다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생각해봐. 선생님이 너를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건 다리가 아니라 머리와 마음이야. 네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옆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할까? 민규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소라가 울거나 화를 내거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반응은 그의 전략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너희를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야. 소라가 계속했다. 너희가 정말로 필요한 건 이해와 존중, 그리고 진정한 관심이지. 이건 내 다리로는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도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전에 어떤 가정교사도 보여주지 않았던 지혜와 자신감을 감지했다. 처음으로 도희는 자신들이 쉽게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한번 해보죠. 소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로를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소라의 말이 거실에 메아리치자 아이들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평소에는 즉각적인 비꼬무로 대응하던 민규도 일시적으로 침묵했다. 석훈은 이 장면을 놀라움과 약간의 희망을 품고 지켜보았다. 그는 소라의 대응 방식에서 이전 가정교사들과는 다른 특별한 품질을 감지했다. 그것은 단호함과 따뜻함의 독특한 조합이었고 이전에 어떤 지원자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었다. 점심시간이네요. 석훈이 잠시 후 말했다. 함께 식사하면서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그들은 넓은 식당으로 이동했다. 대리석 테이블은 한국 전통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갓 지은 흰 쌀밥, 계절나물, 김치 여러 종류, 그리고 궁중 요리사가 특별히 준비한 갈비찜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소라는 식탁 한쪽에 휠체어를 위치시키고 아이들은 서로 가까이 앉아 작은 방어선을 형성했다. 석훈이 자신의 젓가락을 들어 첫 수저를 뜨려는 순간 민규가 일부러 자신의 은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금속 도구가 광택 있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다.
이어서 다른 형제들의 억제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즉시 이 전술을 평소 굴욕 레퍼토리의 일부로 인식했다. 정말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민규가 바닥에 떨어진 도구를 가리키며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걸 주워보세요. 다른 아이들은 더 크게 웃었다. 그들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물리적으로 물건을 집어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라가 공개적으로 취약점을 드러내고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또 하나의 쉬운 승리라고 생각했다. 석훈은 아들의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엄중히 꾸짖으려 했지만 소라는 그가 개입하기 전에 반응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고 조화로운 움직임으로 휠체어를 젓가락이 떨어진 방향으로 이동시켰다. 그런 다음 그녀는 놀랍게도 발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물체를 잡아 올린 후 우아한 회전을 실행하며 들어 올렸다. 모든 사람이 깊은 충격에 빠진 채 지켜보았다. 소라의 움직임에는 오랜 연습과 적응을 통해 얻은 세련된 정확성이 있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테이블에 직접 놓았고 민규의 바로 앞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와 강렬한 눈맞춤을 유지했다. 다음에 일부러 무언가를 떨어뜨리면 그녀가 낮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확고함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줍지 않을 거야. 네가 직접 줄 거야. 알겠니? 이어진 침묵은 완전히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다. 그들은 소라가 수치심이나 분노 또는 심지어 눈물로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녀의 침착하고 통제된 대응은 그들의 전체 전략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이제 점심을 먹읍시다. 소라가 평온하게 말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음식이 차가워지고 있네요. 석훈은 소라의 기지와 위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가장 경험 많은 교육자들도 무릎 꿇게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윤소라는 다른 종류의 교육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제한이 아닌 단순한 차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석훈은 아이들이 소라를 새로운 방식으로 관찰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특히 도희의 눈에는 약간의 존중이 깃들기 시작했다. 민규는 불평하듯 음식을 먹었지만 평소처럼 악의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지원이는 긴장한 채로 자신의 밥그릇을 응시했다. 은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라를 쳐다보았다. 첫 번째 전투가 끝났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라가 이긴 것 같았다. 이후 며칠 동안 소라는 전통적인 권위나 가혹한 처벌에 의존하지 않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주요 전략은 아이들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건설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먼저 가가이의 독특한 특성과 관심사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소라는 지원이가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소라가 자신의 머리카락에 풀을 바르려는 지원이의 시도를 무시하는 대신 그녀는 지원이에게 전통 한지 공예와 현대적 미술 기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지원이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소라의 지도 아래 자신이 만든 작품에 점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 봐요. 소라 선생님. 지원이가 정교하게 접은 한지 작품을 보여주며 말했다. 제가 만든 학이에요. 소라는 진심 어린 칭찬으로 지원이의 노력을 인정했다. 정말 아름답구나, 지원아. 내 섬세한 손놀림이 특별한 재능이라는 걸 알았니? 가장 고집스럽고 도전적인 민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시험하는 퍼즐과 전략 게임에 점점 빠져들었다. 소라는 매일 그에게 새로운 논리 문제나 수학 퍼즐을 제시했고 이는 그의 타고난 경쟁 본능을 자극했다. 이 문제는 어제보다 더 어려워요. 민규가 인정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래, 네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소라가 대답했다. 내 두뇌가 더 강해지고 있어. 막내 은우는 가장 빠르게 솔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상상력 넘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소라의 끝없는 인내심에 매료되었다. 소라는 은우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용감한 작은 거북이에요. 은우가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북이인데 모든 동물들을 도와줘요. 소라는 미소를 지으며 은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정말 특별한 이야기구나. 계속해서 들려줘. 그룹의 리더인 도희는 가장 오랫동안 저항했다. 그녀는 소라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약점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소라는 도희에게 특별한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희에게 동생들의 학습 계획을 함께 구성하는 역할을 부여했고 이는 도희의 리더십 성향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네가 없었다면 이 일정을 이렇게 잘 짜지 못했을 거야. 소라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네오의 조직력은 정말 인상적이야. 도희의 얼굴에 자부심의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작고 일시적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김석훈은 자신의 서재에서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는 소라가 성취한 것이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저택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했다. 끊임없는 소란과 비명은 식사 시간의 활기찬 대화로 대체되었다. 악의적인 장난은 정원에서의 협력적인 게임으로 바뀌었다. 석훈은 특히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주목했다. 그것은 더 이상 잔인하거나 비웃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의 표현이었다. 아이들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고 있었다. 그들의 순수함, 그들의 호기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그들의 웃을 수 있는 능력. 하루의 끝에 석훈은 소라가 아이들을 각자의 방으로 보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각 아이에게 개인적인 작별 인사를 했고 내일에 대한 작은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우리가 기적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석훈이 자신에게 물었다. 처음으로 그는 희망을 느꼈다. 석훈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소라와 아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데 할애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혁명적인 방법을 이해하려는 전문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점차 그의 관찰은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석훈은 자신도 모르게 소라의 일상적인 순간들에 매료되었다. 은우가 자신의 환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소라가 보이는 진정한 미소, 지원이에게 한지 접기를 가르칠 때 보여주는 무한한 인내심, 민규의 짜증에 대응하는 존중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기업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자던 감정을 일깨웠다. 밤에 아이들이 마침내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면 소라는 종종 도서관에 남아 다음 날의 활동을 준비하거나 단순히 책을 읽곤 했다. 석훈은 이런 순간에 그녀를 방문할 핑계를 찾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아이들의 보살핌과 관련된 행정적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 민규가 수학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석훈이 어느 저녁 도서관에 들어서며 말했다. 그는 소라가 탐독하고 있던 한국 고전문학 책에 자신의 흥미를 가장했다. 그는 항상 숫자에 대한 재능이 있었지만 그것을 발휘할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민규는 단순히 도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소라가 책에서 눈을 들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지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실용적인 주제에서 더 깊고 개인적인 주제로 발전했다. 소라는 고아원에서의 자신의 어린 시절, 그녀를 휠체어에 앉게 한 사고 이후의 도전, 모든 아이들에게는 다시 발견되고 적절하게 양육되어야 할 천성적인 선함이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 그녀의 인생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18살 때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소라가 차분하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저의 인생을 끝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제가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석훈은 민지와의 행복했던 첫 결혼 생활,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완전히 길을 잃은 느낌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소라는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으며 그의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자연스러운 애도 과정을 서두르려 하지 않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민지 씨는 아이들에게 놀라운 어머니였을 겁니다. 소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 안에서 그녀의 일부를 볼 수 있어요. 도희의 결단력, 에이지원이의 섬세함, 민규의 예리한 지성, 은우의 상상력,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선물입니다. 석훈은 목이 메었다. 소라는 그의 아이들을 단지 문제가 있는 아이들로 보지 않고 슬픔으로 상처받은 사람들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고통을 이해했다. 당신은 어떻게 그들에게 그토록 인내심을 가질 수 있나요? 그가 물었다. 다른 모든 가정교사들은 항복했는데 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제가 스스로 많은 장벽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포기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고통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밤이 깊어짐에 따라 석훈은 자신이 소라의 내면의 힘, 실용적인 지혜, 그리고 그녀가 매일 자신의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무한한 사랑의 능력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일 아이들을 데리고 경복궁에 가려고 합니다. 소라가 말했다. 역사에 대한 실제 경험이
교과서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생각입니다. 석훈이 대답했다.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소라의 얼굴이 밝아졌다. 물론이죠.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가 도서관을 떠날 때 석훈은 자신의 마음속에 꽃을 피우기 시작한 따뜻한 감정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이었다. 몇 달이 지나자 가족의 역학관계는 진정으로 혁명적으로 변화했다. 아이들은 소라의 지속적인 지도 아래 건강한 일상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가족 아침 식사를 위해 일어나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심지어 기본적인 집안일에도 자발적으로 협력했다. 한때 오직 비명과 논쟁만 메아리치던 저택은 이제 진정한 웃음소리와 형제자매 간의 활기찬 대화로 울려 퍼졌다. 아빠, 이거 보세요. 은우가 어느 아침 자신이 그린 가족 초상화를 자랑스럽게 들어 보였다. 그림에는 모든 가족 구성원과 함께 소라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 모두 행복해 보이죠. 석훈은 그림을 받아들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은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정말 아름답구나, 은우야. 석훈은 자신의 직업적 일정에도 중요한 변화를 실행했다. 그는 회사의 유능한 임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여 자녀들에게 진정한 시간을 바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기적인 가족 저녁 식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후 소라가 조직한 주말 활동에 참여하고 마침내 아이들의 일상 교육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회사에서 열린 중요한 이사회를 과감히 건너뛰고 민규의 과학 발표회에 참석했다. 민규의 놀란 표정과 그 후 얼굴에 번진 자부심의 미소는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 석훈은 이 순간이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오실 줄 몰랐어요. 민규가 발표회 후 속삭였다.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는 거의 오지 않았는데 석훈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처음에는 민규가 어색해했지만 곧 그는 아버지의 품에 기댔다. 앞으로 더 많은 행사에 참석할 거야. 석훈이 약속했다. 내가 놓친 것들을 만회하고 싶어. 소라는 공식적으로 어떤 로맨틱한 타이틀이나 가정교사 이상의 공식적인 지위를 맡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가족의 조화로운 기능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 되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민지의 죽음 이후로 비어있던 정서적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민지를 대체하려 하지 않고 인내, 이해 및 무조건적인 수용에 기반한 다른 종류의 모성애를 제공했다. 어느 주말, 소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인근의 남한산성으로 소풍을 갔다. 석훈도 동행했다. 그들은 오랜 성벽을 따라 걸으며 소라는 조선시대의 역사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은우는 소라의 휠체어를 밀겠다고 고집했고 지원이는 소라가 가져온 도시락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석훈이 아이들이 조금 앞서 걸어갈 때 소라에게 물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완전한 혼돈 속에 있었는데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아이들은 항상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누군가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도서관에서의 저녁 시간은 석훈과 솔에게 신성한 순간이 되었다. 아이들이 저택 직원들의 감독 아래 정원에서 놀고 있는 동안 그들은 문학, 철학,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미래 계획,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들 사이에 조용히 자라나는 상호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석훈은 수년간의 정서적 무감각 후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재발견하고 있다고 느꼈고 소라는 받고 있는 존중과 진정한 애정 아래 꽃피우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그것은 서두름이 없고 조용한 이해와 깊어지는 존중에 기반한 관계였다. 그들은 서로의 회사를 즐겼고 아이들의 진보에 대한 기쁨을 공유했다. 종종 그들은 단지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둘 다 말없이 전달되는 감정의 깊이를 이해했다. 하루는 도희가 솔에게 다가와 수줍게 물었다. 소라 선생님은 이제 우리 가족이 된 건가요? 소라는 이 질문의 깊이를 이해했다. 그건 너희 모두가 원한다면, 도희야. 하지만 내 마음이 어떤지 말해줄래? 도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얻어진 평화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급격히 중단되었다. 박지연, 민지의 죽음 직후 몇 달 동안 석훈과 중요한 관계를 공유했던 여성이었다. 지연은 고급 한복 브랜드의 대표로
항상 최고급 천으로 만든 현대식 개량 한복과 전통 보석으로 자신의 지위를 강조했다. 그녀의 세련된 외모와 고상한 태도는 그녀가 들어서는 어떤 공간에서도 존재감을 뿜어냈다. 얼마나 오랜만이니? 석훈 씨. 그녀가 현관에서 석훈을 보자마자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있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에 대한 걱정스러운 소문을 들었거든요. 석훈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연과의 관계가 진지해지기 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의 슬픔과 혼란의 시기에 일어난 짧은 관계였다.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우아하게 손을 흔들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직접 볼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눈이 소라의 휠체어에 고정되었다. 당신이 새로운 도움을 찾았군요. 소라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지연의 평가하는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저는 윤소라입니다. 아이들의 가정교사예요. 물론이죠. 지연이 가식적인 미소로 대답했다. 제가 들었던 소문은 아마도 과장되었나 봐요. 아이들이 훨씬 잘 관리되어 보이네요. 그들이 어디 있나요? 오랜만에 보고 싶어요. 지연의 방문은 아이들에게 혼란을 가져왔다. 그들은 그녀를 어색하게 대했고 특히 도희는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저녁 식사 동안 지연은 자신이 어떻게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 전통 의상의 현대적 해석으로 명성을 쌓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상적이었지만 어딘가 과시적이었다. 석훈 씨의 지원이 제 브랜드 초기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항상 특별한 연결을 가지고 있었죠. 소라는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고 석훈은 불편함을 감추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긴장감이 식탁 위에 무겁게 드리워졌다. 식사 후 아이들이 소라와 함께 그들의 방으로 물러났을 때 지연은 석훈과 단둘이 시간을 가질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테라스로 그를 이끌었고 달빛 아래 그들은 차를 마셨다. 그녀는 정말 특별해 보여요. 지연이 차를 홀짝이며 말했다. 휠체어에 있는 여성이 그런 결과를 얻다니 놀랍네요. 전문적인 가정교사들도 실패한 곳에서요. 석훈은 지연의 말에 담긴 미묘한 불신을 감지했지만 무시하기로 했다. 소라 씨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규율이 아닌 이해와 공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물론이죠.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계산하는 빛이 있었다. 그저 조심스럽기를 바랄 뿐이에요. 당신 같은 남자들은 종종 취약한 시기에 이용당하기 쉽죠. 무슨 말씀이신지 석훈이 시작했지만 지연이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그를 중단시켰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 그저 당신과 아이들의 행복을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외부인의 시선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죠. 그날 밤 소라는 아이들을 위해 창작 동화를 읽어주며 잠들게 했다. 그녀는 지연의 방문이 가져온 미묘한 변화를 느꼈지만 그것이 단순한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평소보다 더 그녀에게 매달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특히 은우는 그날 밤 그녀를 떠나지 않으려 했다. 소라 선생님은 우리랑 계속 있을 거죠? 은우가 잠들기 전에 물었다. 물론이지, 은우야. 소라가 대답했다. 선생님은 어디 가지 않아. 소라는 몰랐지만 복도 건너편에서는 지연이 석훈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교묘하게 의심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라 교묘하게 포장된 질문과 우려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석훈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안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다. 지연은 체계적으로 심리적 조작 캠페인을 강화했다. 그녀는 서울 강남의 상류층 사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지인들과의 우연한 만남을 교묘하게 계획했다. 이들은 심오한 사회적 편견과 위장된 질투심에 의해 움직이며 석훈의 커져가는 의심에 연료를 붓는 겉보기에는 무해한 논평으로 솔에 관한 악의적인 암시를 확인해 주었다. 김석훈 씨. 오랜만이에요.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지연의 친구 중 한 명이 인사했다. 가정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꽤 독특한 선택을 하셨다면서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다른 친구가 덧붙였다. 물론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당신처럼 높은 지위의 가문에는 좀 더 사회적 배경이 있는 분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석훈은 이런 논평들을 불편하게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말에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어떤 진실이 있다고 생각했다. 샘물가의 위치는 외부의 엄격한 시선 아래 있었고 아이들의 미래는 그들이 맺는 관계와 그들을 둘러싼 평판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었다. 지연이 심은 불신의 씨앗은 서서히 석훈의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소라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의 진정한 헌신을 이기적인 계산으로 아이들과의 자연스러운 유대를 사전에 계획된 정서적 조작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민규가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된 악몽을 꾸고 소라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몇 시간 동안 위로했을 때 석훈은 그 애정 표현이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연기된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지연의 독성 있는 말들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부유한 남성들이 종종 취약한 아이들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는 기회주의적 여성들의 표적이 된다고 암시했다. 그녀의 배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지연이 어느 날 저녁 석훈과 함께 차를 마시며 물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죠? 그런 환경은 종종 특정한 생존 기술을 가르치죠. 석훈은 소라의 정직함을 방어하고 싶었지만 그의 비즈니스 본능이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수년간 사람들의 숨겨진 동기를 파악하는데 전문가가 되었고 지연의 말이 이제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석훈의 커져가는 편집증은 소라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의 친밀한 대화는 이제 긴장되고 불편하게 변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그녀의 실제 동기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미래 계획에 대해 간접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고아원 시절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그가 어느 날 밤 갑자기 물었다. 소라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갑자기 왜 그걸 알고 싶으신가요? 그냥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그가 눈을 피하며 말했다. 소라는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것을 석훈의 사업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글을 지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제가 무엇이든 도와드릴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녀가 그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말했다. 당신이 뭔가에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석훈은 자신이 소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지연의 독성 있는 말들은 계속해서 그의 생각을 지배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아이들도 그들 사이의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도희는 특히 예민했고 어느 날 솔에게 다가왔다.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박 사장님이 오신 이후로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소라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면으로는 도희의 관찰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변했고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일시적인 어려움 이상의 것이라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늦게 소라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일기를 썼다. 야무츠모티이디 카프겐 추우티라스. 석훈 씨가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한 것 같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를 위해 나는 여기 남아있을 것이다. 모든 가족이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 지연의 심리적 조작은 석훈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특별히 조율된 개인 저녁 식사 동안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와 기만적인 사진을 가지고 도착했는데 이는 소라가 의심스러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제작된 증거들은 경험 많은 사업가인 석훈조차도 일시적으로 속일 만큼 정교하게 제작되고 그럴듯하게 보였다. 이것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은 저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지연이 가짜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비밀리에 조사원을 고용했어요. 그가 발견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석훈은 전율을 느끼며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문서에 따르면 소라는 이전에 여러 부유한 가정에서 일했는데 각 가정에서 주요 가족 구성원, 특히 취약한 상태의 가장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킨 후 상당한 재정적 이득을 얻었다고 했다. 사진들은 소라가 서울의 고급 지역에서 잘 차려입은 남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모두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이것들이 진짜라는 증거가 뭐죠? 석훈이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확신이 부족했다. 내 말을 믿지 않으시나요? 지연이 상처받은 듯이 물었다. 저는 그저 당신과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것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석훈 씨. 그녀는 당신과 가까워지기 위해 얼마나 빨리 아이들의 마음을 얻었나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석훈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확실성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가 솔에게서 본 따뜻함과 진정성은 이제 그의 눈에 전문적인 사기꾼의 능숙한 연기로 보였다. 어떻게 그가 이토록 쉽게 속았을까? 어떻게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의 가족을 위험에 노출시켰을까?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석훈은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소라가 은우와 함께 퍼즐을 맞추고 있는 거실을 발견했다. 그녀의 인내심 있는 안내로 은우의 작은 손이 조각들을 올바른 위치에 놓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가정적 장면은 석훈의 분노와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설명이나 자세한 근거 없이 그는 솔에게 즉시 저택을 떠날 것을 명령했다. 그의 말은 냉정하고 결정적이었으며 방어나 설명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이것은 끝났습니다.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속이고 조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주십시오. 소라의 얼굴에 충격과 혼란이 밀려들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빠, 안 돼요. 은우가 소라의 휠체어 옆으로 달려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소라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은우야, 방으로 올라가. 석훈이 명령했다.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도희, 지원이, 민규도 소란에 이끌려 계단을 내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도희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에 자신감이 없었다. 소라 선생님은 가야 합니다. 석훈이 설명했다. 그녀는 우리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지원이가 울부짖었다. 그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소라 선생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석훈은 지연이 제공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단호하게 서서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아이들의 항의를 무시했다. 소라는 천천히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괜찮아요, 아이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때로는 어른들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진실은 항상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이들 각각을 포옹했다. 은우는 흐느끼며 그녀의 품에 안겼고 지원이는 눈물을 참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민규는 분노로 떨고 있었고 도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녀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들을 잘 돌봐주세요. 소라가 마지막으로 석훈에게 말했다.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녀가 떠날 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저택에 메아리쳤다. 석훈은 단단히 서 있었지만 내면으로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연의 독이 이미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확신했다. 소라의 강제적인 떠남은 샘물가 저택 곳곳에 감정적인 진공 상태를 만들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정서적 닻이었던 여성의 지속적이고 사랑스러운 존재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깊은 슬픔의 상태에 빠졌고 이는 놀라운 퇴행적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도희는 침묵의 저항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말하기를 완전히 거부했고 식사 시간에도 그저 자신의 밥그릇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는 소라가 떠난 이후로 거의 웃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혼자 보냈다. 도희의 침묵은 저택 전체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도희야, 나랑 좀 이야기하지 않을래? 석훈이 어느 저녁 그녀의 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도희는 간단히 대답했다. 할 말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지원이는 통제할 수 없는 울음 발작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밤에는 소라의 부재가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소라가 가르쳐준 한지공의 용품을 가지고 방에 틀어박혀 완성되지 않은 작품들 사이에서 흐느꼈다. 그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원이가 아버지에게 울부짖었다. 소라 선생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민규는 이전의 파괴적인 패턴으로 되돌아갔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큰 강도로 나타났다. 그는 소라가 그에게 준 책들을 찢어버리고 그녀와 함께 시작한 과학 프로젝트들을 무너뜨렸다. 그의 행동은 통제되지 않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석훈은 민규의 눈에서 분노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볼 수 있었다. 왜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민규가 어느 날 밤 갑자기 물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숨기려 했다. 은우, 가장 어리고 민감한 아이는 소라의 떠남을 가장 심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악맥을 지속적으로 꾸게 되었고 적절하게 먹기를 거부했다.
그는 소라가 사용했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녀가 자신에게 읽어주던 책을 껴안고 있었다. 소라 선생님은 언제 돌아와요? 그는 매일 아침 희망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매일 석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석훈은 소라가 남긴 빈자리를 필사적으로 채우려 했다. 그는 업무 시간을 줄이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다. 아이들이 무슨 활동을 좋아하는지, 어떤 대화가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소라는 아이들과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었고 이제 그 다리는 사라졌다. 지연은 자신의 존재감을 저택에서 유지하려 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가져왔고 석훈에게 그들을 위한 특별 행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아이들은 그녀의 선물을 거부했고 그녀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나가버렸다. 아이들은 시간이 필요해요. 지연이 석훈에게 말했다. 안비에바스, 가이스탄마이시아르마. 그들은 결국 적응할 거예요. 그러나 석훈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소라와 아이들 사이에 존재했던 특별한 유대를 목격했었다. 그것은 단순한 권위나 규율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이해와 사랑의 연결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파괴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점점 더 많아졌다. 석훈은 자신의 서재에서 밤을 보냈고 종종 민지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또 실패했어. 그가 속삭였다. 아이들을 또 한 번 실망시켰어.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저택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복도는 침묵에 잠겨 있었고 방들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모두가 그곳에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모두 떠나 있는 것 같았다. 석훈은 아이들이 그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변화를 느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실망과 배신감이 있었다. 그는 그들의 신뢰를 잃었고 어떻게 그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잠시 이야기 멈추고 여쭈어봅니다. 이 이야기 재미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새로운 채널도 꼭 구독해 주세요. 이와 같이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구독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이 또 다른 저녁 방문을 제안했을 때 석훈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지금은 가족 시간이 필요해. 그가 간단히 말했다. 그가 전화를 끊은 후 석훈은 소라가 떠나기 전에 남긴 편지를 펼쳐보았다. 그것은 사무실 책상 위에서 일주일 동안 미뤄져 왔다. 이제 마침내 그는 그것을 읽을 준비가 되었다. 석훈은 소라의 편지를 천천히 펼쳤다. 종이에서는 은은한 매화 향이 났다. 소라의 단정한 필체로 쓰인 편지는 단순하면서도 가슴을 파고드는 내용이었다. 석훈 씨, 당신이 이유도 모른 채 저를 내쫓은 것에 대해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고 그 간극은 때로 넘기 힘든 벽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그들은 단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어요. 편지를 읽고 나서 석훈은 자신이 솔에게 준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제 조금 더 냉철한 시각으로 보니 지연이 제시한 문서들의 날짜가 맞지 않았고 사진들도 명백한 편집에 흔적이 있었다. 경험 많은 사업가로서 그는 자신이 기본적인 실사도 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황 비서, 그가 사무실 인터폰을 통해 불렀다. 인트워스스 렌제이키마베인트. 윤소라 씨에 대한 배경 조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공식 기록만 보지 말고 그녀가 일했던 모든 가정을 직접 접촉해 보세요.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황 비서는 충격적인 발견과 함께 돌아왔다. 소라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그녀의 교육 이력은 완벽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일했던 모든 가정에서 그녀를 극찬했다는 점이었다. 소라는 항상 자신의 임무를 다한 후 조용히 떠났으며 어떤 가정에서도 부적절한 관계나 금전적 이득에 대한 흔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황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지연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석훈은 보고서를 훑어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연은 이전에도 유사한 패턴으로 여러 부유한 남성들의 관계를 파괴했다. 그녀는 항상 취약한 시기에 그들에게 접근했고 가까운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한복 디자인 사업은 실제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녀는 부유한 후원자가 필요했다. 석훈은 지연에게 즉시 연락했다. 내 사무실로 와주세요. 당장. 그녀가 도착했을 때 석훈은 책상 위에 모든 증거를 펼쳐놓았다.
이것들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지연은 자신의 무고한 척하는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전 그저 당신을 보호하려던 것뿐인데, 이상의 거짓말은 그만두세요. 석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소라 씨를 중상모략한 이유가 뭡니까? 왜 내 가족을 파괴하려 했습니까? 압박감에 지연의 가면이 마침내 벗겨졌다. 당신이 날 버렸잖아. 그녀가 갑자기 폭발했다. 민지가 죽은 후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로했는데. 그런데 당신은 날 버리고 그 휠체어 타는 여자에게 관심을 보였어. 내가 얼마나 당신 같은 남자가 필요했는지 알아? 내 사업은 파산 직전이었고 나는 석훈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의 관계는 단지 서로의 외로움을 일시적으로 채우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것 이상의 약속은 없었어요. 지연이 떠난 후 석훈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깊은 후회를 느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저택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아이들의 방을 확인하자 모두 비어 있었다. 마침내 은우의 침대 위에서 서툴게 쓰인 메모를 발견했다. 아빠, 우리는 소라 선생님을 찾으러 갑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했어요. 아빠가 믿지 않아도 우리는 믿어요. 공황에 빠진 석훈은 즉시 보안팀을 불렀다. CCTV 영상을 확인하자 네 아이가 함께 담을 넘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도희가 이끌고 은우를 업은 민규가 따르고 지원이가 작은 배낭을 맨 채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석훈이 갑자기 깨달았다. 소라가 한번 자신의 주소를 언급했었어. 그는 광진구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 주소를 떠올렸다. 소라가 한번 말했던 그곳은 샘물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석훈은 즉시 차를 몰고 출발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 찼다. 도로에서 석훈은 네 아이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발견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는 차를 세우고 뛰어나갔다. 아이들아, 그가 외쳤다. 도희가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과 함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띠리삭사, 우리를 막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소라 선생님을 찾을 거예요. 석훈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 앞에 섰다. 나도 같이 가자. 그가 말했다. 나도 소라 선생님에게 사과해야 해. 내가 큰 실수를 했어.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는 가운데 석훈은 아이들과 함께 광진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이 단지는 서울의 급속한 현대화 과정에서 남겨진 유물 같았다. 칠이 벗겨진 벽, 녹슨 난간, 어두운 계단은 석훈이 익숙한 강남의 호화로운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다. 507호, 도희가 소라가 한번 언급했던 호수를 기억해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났고 그들은 5층까지 계단을 올라야 했다. 은우는 석훈의 등에 엎여 있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따라왔다. 마침내 소라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석훈은 잠시 주저했다. 그의 심장은 마구 뛰었고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소라가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단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석훈과 아이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이들아,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시선이 석훈에게로 옮겨가자 냉랭해졌다. 무슨 일이세요? 살시 소라 선생님. 은우가 외치며 석훈의 등에서 뛰어내려 소라의 휠체어 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도 곧 그녀에게 달려가 안겼다. 보고 싶었어요. 지원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집이 소라 선생님 없이는 집 같지 않았어요. 석훈은 문간에 서서 소라의 작은 아파트를 살펴보았다. 공간은 비좁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했다. 벽에는 아이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교육서적과 아동문학 작품들이 가득했다. 구석에는 그녀가 만든 한지공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 작은 공간은 소라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소라가 마침내 석훈에게 말했다. 그녀의 어조는 공손했지만 따뜻함은 없었다. 아이들은 젖었네요. 수건을 가져올게요. 아이들이 마른 수건으로 닦이는 동안 석훈은 무릎을 꿇고 소라 앞에 섰다. 이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재벌 3세인 그가 무릎을 꿇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연의 거짓말에 속아 당신을 의심했어요. 당신의 순수한 의도와 아이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소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왜 그렇게 쉽게 저를 의심하셨나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제가 보여드린 모든 것 후에도 석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제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민지를 잃은 후 저는 다시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당신에게 열리기 시작했을 때 그 두려움은 더 커졌죠. 아이들은 조용히 이 대화를 지켜보았다. 도희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서서히 번져갔다. 아버지가 소라 선생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석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래,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겁나게 했단다.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랑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석훈은 조심스럽게 소라의 손을 잡았다. 우리와 함께 돌아와 주시겠어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소라는 아이들의 희망에 찬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도 러산 크리세 마네시아 세전나사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다시는 저를 의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석훈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날 저녁 소라는 샘물가 저택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기쁨에 넘쳐 그녀를 맞이했고 집 전체가 다시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았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오랜만에 식탁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잠든 후 석훈과 소라는 정원의 벚꽃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달빛이 그들 위로 부드럽게 비추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소라가 물었다. 석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현재 우리 모두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이것이 가족의 의미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샘물가 저택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화와 사랑을 다시 찾았다. 석훈은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분은 그의 은행 계좌나 사업 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사랑과 그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